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직 민생만 생각하는 민생당의 시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 정치적 민생 시점의 대한민국 청년 김혜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분석해보고 또 쉽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영기 수석 대변인님 나와 계십니다. 대변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뢰 붕괴라는 주제로 몇 가지 이슈를 묶어보았는데요. 먼저 대변인님께서 주제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청년층 실수요자들까지 힘들게 만들고 있는 정부의 임시 방편식 부동산 규제, 280석을 차지한 기득권 거대 양당의 국회 문제, 또 주한미군 감축설까지 나오는 한미동맹 문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금융 문제 등 우리 사회의 지금 신뢰 지수를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정말 하나같이 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어떤 과정들이 발생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훨씬 더 가성비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사회적 낭비 요인이 굉장히 많은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먼저 임기 시작 47일 만에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최장 지각 개헌을 기록한 국회입니다. 이번에 21대 국회가. 국회에 대한 신뢰 붕괴야말로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20대 국회는 우물국회다, 식물국회다 하는 그런 오명까지 뒤집어 썼었고, 일하지 않는 국회다라는 평가를 받은 게 사실입니다. 신뢰가 붕괴된 국회를 어떻게 정상화시킬 거냐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사실 큰 문제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21대 국회의 시작부터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사실은 가짜 정당인데 이들 정당을 만들어서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게 사실입니다. 결국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붕괴시킨 그런 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당들이 국민의 마음을 상처를 낸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로 21대 국회가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유감스럽다.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망가뜨렸다는 측면에서 1당, 2당이 앞으로 두고두고 이 문제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식물국회, 동물국회는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에 21대 국회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국민이 선거제도를 개혁해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좀 만들어보자. 작은 정당도 일할 수 있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선거제도 개혁을 했는데 그것을 그냥 무산시킨 거예요. 특히 미래통합당이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 사실 위성정당이 아니었으면 의석 분포가 어떻게 됐을지 그런 면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며칠 전에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4당 체제 때가 합의가 잘 됐다고 하셨죠?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이 280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대단히 부실한 정당들이거든요, 내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적대적 공생을 하는 정치 집단이다, 이렇게까지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역할이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지 대단히 걱정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모쪼록 21대 국회는 정말 일하는 국회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고요. 관련해서 대변인님께서도 논평을 한번 내셨었죠. 일하는 국회가 돼야 된다라는 내용의 논평은 여러 번 냈고, 대통령께서 이제 국회 개원 기념연설을 하셨는데 요즘 대통령께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자주 피력하고 계시고 좀 지나치게 자주 하신다 이런 생각 들고, 최근에는 이제 한국판 뉴딜이라고 흔히 말씀을 하십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지금 그런 좀 인상적인 정책을 내미는 부분까지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연설에서 좀 아쉬운 점은 당장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청년들의 어떤 실업 문제, 또 주거 불안정 문제, 사실 나열하자면 한이 없을 텐데 중요한 연설 기회가 있으실 때는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과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네, 두 번째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부동산 문제도 참 크게 엮여 있는데요. 정부가 길을 잃었다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실수요자들 불만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국민은 없습니다. 문제는 실수요자들인데 정부가 벌써 대책을 내놓은 게 22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 서민들의 어떤 그 전세가도 폭등을 해서 전세 살던 분들이 월세로 가는, 서울 살던 분들이 외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과세로 부동산 문제를 잡아보겠다 하는 정부의 의도가 일부 시민들은 지금 집단적인 행동도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할 거라는 뉘앙스를 비치기도 했는데요. 정부가 뭔가 쫓기는 모양새인 것 같거든요. 이재명 그 경기도 지사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말씀들이 사실 무게를 얻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 문제도 지금 나왔습니다. 세종시를 그 행정수도로 삼자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헌법재판소가 관습법상 수도는 서울이기 때문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런 기이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민생당의 입장이 뭐 이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정리된 것은 없습니다만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국토의 균형 발전 문제로 그런 관점에서는 필요하다. 국회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 서울에 몰려있는 것은 문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럼 세종시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당시에 그것을 목적으로 조성이 된 도시입니다. 대한민국의 그 중앙부에 있는 곳이고요. 광역교통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행정수도를 전제로 해서 설계가 된 곳이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 역시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주거 불안정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반복적으로 나온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 집중 정책으로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서울 가까운 경기도 지역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계속 펼쳤기 때문에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욕심낼 때 서울 수도권에 내 집을 하나 마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경기도 외곽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 서울로 출퇴근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는 걸 알겠는데 현실을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한미 관계인데요. 미 국방부가 지난 3월 주한미군 감축 옵션들을 백악관에 보고했다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어떻게 보세요? 한미 국방장관들은 물론 부인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옵션에 대해 양국이 협의한 적이 없고 철수 명령을 내린 적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단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좀 줄인다든가 철수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미국을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우리 국민들이 한번 반성적으로 생각하는 기회가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관계가 그렇게 특별한 관계는 아니다라는 것을 늘 말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좀 더 독립적이고 또 자생하는 국가로서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반성의 계기도 역설적으로 주고 있지 않은가 그런 느낌도 좀 받습니다. 물론 미국은 중요한 우방입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힘을 좀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국민의 의식의 변화도 좀 필요하고 반성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역시 그 말씀에 지금 공감합니다. 최근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됐다고 지금 그러는데요. 북한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비난을 보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미국 없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어떤 불만도 있는 겁니다.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얘기들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어렵지 않느냐라는 일리 있는 불평이기도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는 한미 워킹그룹이라고 한미 간에 남북관계 문제를 최종적으로 필터링하는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의 판단과 결단을 제한하는 그런 수위로 가서는 안 된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과 비판도 있습니다. 말씀 나눈 대로 한미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신뢰가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자들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해 사실상 금융사기가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사모펀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사건의 경우에 이제 5천억 규모의 이제 금융사기다 이렇게 평가받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돈은 이제 보존이 된다
거라고 착각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한 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이제 증권사나 은행, 공신력이 있는 곳을 통해서 판매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돈을 맡긴 셈이기 때문에 이게 사기 성격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만이 아니라 라임 펀드라든가 디스커버리 펀드까지 포함하면 약 5조 6천억 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지금 평가입니다. 관계되는 은행이나 증권사, 또 펀드 운용사는 물론이고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금융당국은 도대체 뭘 했냐. 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들이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건가요? 일부 펀드들에서 이제 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관여한 그 흔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충 짐작할 때 펀드들이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권력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관여하고 있다면 돈을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죠. 민생당도 이번 사태를 주목하고 있거든요. 사모펀드의 투자는 1억 이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물론 1억이라는 돈은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 아니죠. 은퇴자들, 이런 분들은 이제 퇴직금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을 이제 쉽게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노후자금 성격이죠. 이거는 뭐 국민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생당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지켜보고 있고, 또 이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보전하는 게 맞느냐, 보전하되 그럼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하고 맞물려서 판단을 좀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에서 일의 어떤 그 사안의 중요성에 비해서는 좀 관심을 덜 갖는 것 같다. 그런 관점에서 민생당이 이런 일을 좀 예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생당에서도 좀 좋은 방안을 내주셨으면 저도 개인적으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현기 수석 대변인님과 함께 신뢰 붕괴라는 주제로 한 주간의 이슈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요건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회 또한 마찬가지겠죠. 신뢰가 없는 사회는 미래도 희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변인님, 오늘 정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회적 신뢰가 지금 오늘 주제였는데요. 이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시민의 참여가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하다, 성숙해질 수 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을 위한 시사 토크쇼 정치적 민생 시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